자,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62번. 2016년 이후에 정부 조직의 변화에 대한 흐름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자, 2016년 이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7년으로 본다고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나타난 변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맞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했습니다. 네. 두 번째,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서 소방청을 신설했다. 소방청. 그 다음에 이런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이에요.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이게 원래 이제 국민안전처에 있었던 것들인데, 국민안전처가 폐지됐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의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그래서 다른 법제처랄지 인사혁신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처장이 차관급인데, 이 국가보훈처만 처장이 장관급이에요. 4번, 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했다는데,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켰습니다. 환경부로. 그래서 62번에서는 이제 4번이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63번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자, 같은 내용인데 기억 맞죠?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있다. 니은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하고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는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소속입니다. 여기는. 디귿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리을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럼 이거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2018년도 시험인데 2018년도 3월에 봤던 문제예요, 이게. 그 뒤에 환경부로 일원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볼 때까지는 환경부로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바로 뒤에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리을이 맞지만 이 시험 볼 때는 틀렸던 거죠. 사정은 그렇다. 어? 미음에서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편이에요. 그럼 어떻든 정답하고 관계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죠? 자, 리을의 내용은 지금 맞는 편이야. 오케이? 지금은. 자,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볼 때 기억,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자, 64번 봅시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소속으로서 옳지 않은 거. 법제처는 국무총리. 근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 그 다음에 또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전부 다 이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총리 소속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기서 가만있어 봐. 농림수산식품부인가? 거기가? 농수산식품부? 아, 농림축산식품부인가? 농림축산식품부. 그쵸. 해양수산부가 따로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혼동하면 안 되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 아니다.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자, 다시 64번 문제에서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그 다음에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특허청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조국 관통이야. 기획재정부는. 네?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리게 이렇게 특허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해요. 근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성격상. 자, 기획재정부 소속은 조국 관통에 해당된다. 오케이? 자,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65번. 행정기관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자, 여러분들 밑에 해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해설 보면 조직 내부 기관에 있어. 하부 조직하고 그 다음에 소속기관인데 하부 조직에는 보조기관하고 그 다음에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은 개선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좌기관은 막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부 조직이라고 표현해. 응? 그 다음에 소속기관은 부속기관하고 그 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속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부속기관은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기관이랄지 시험연구기관,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그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지방환경청 이런 것들 각각. 자, 위로 올라와서 1번.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해서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부속기관. 응?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해서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그래서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이런 것들처럼. 응?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보조기관은 장관의 보조기관은 차관, 실국장, 과장. 이게 보조기관이에요. 장관 밑에 차관, 실국장, 과장. 그리고 보좌기관은 담당관하고 심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보좌기관은. 그러니까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은 다른 거죠. 보조기관은 개선이고 보좌기관은 막류에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개선은 보조기관으로 표현하고 막류는 장관의 보좌기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각각.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서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부속기관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부속기관은 하부조직이 아니라 소속기관이에요. 그 밑에 해설 보세요. 그죠? 소속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해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행정위원회라고 합니다. 행정위원회란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기관에 포함되어야죠. 그죠? 네, 행정기관에 포함돼야 돼. 자, 대통령 소속위원회는 뭐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위원회예요. 응? 대통령의 통이 들어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통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대통령 소속위원회입니다. 오케이? 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그쵸?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입니다. 인사혁신처 소속이에요. 네.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야. 네. 자, 그렇다면 65번에서 옳은 것 그런다면 1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해설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돼요. 자, 67번. 정부 조직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헌법에 규정되는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두 번째,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앙행정기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들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죠? 3번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틀렸어요. 인사혁신처 소속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청심사위원회다. 4번 특허청은 행정,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하나 있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중앙 책임운영기관에 해당되는 딱 하나가 특허청이에요.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은 중앙 책임운영기관이고 특허청장은 임기가 2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그리고 1차에 하나의 연임이 가능하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성과가 높다면. 특허청은 행정,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는데 중앙 책임운영기관. 오케이? 중앙 책임운영기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특허청입니다. 자, 67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국립중앙극장, 뭐 국립의료원 이런 부분들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특허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소속 책임운영기관들이에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69번. 다음 가운데 비공조직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비공조직. 1번. 내부 직원들의 불만, 불평을 축적하는 것이다. 2번. 조직 내부의 파벌을 조성함으로써 공조직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3번. 조직의 공동 목표에 저항할 수 있다. 4번. 개인의 사적 목표를 위해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비공조직은 지금 여기 표현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 불평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취미와 같은 사람들끼리 뭐 같이 등산을 다닌다랄지, 응? 아니면 낚시를 간다랄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같이 어울려 술 한잔 마시고 불평, 불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술 안주 삼아서 계속 그거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나 불평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공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조직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또 조직의 공동 목표 또는 공식적인 목표에 저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비공조직들이. 그 다음에 개인의 사적 목표를 위해서 악용될 수도 있더라. 응? 지금 요즘 그 뜨고 있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뜨고 있죠. 응?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관심 없겠지만 그 영화가 이제 뭐냐면 그 박정희 시해 사건이 있었던 김재규 있잖아요. 그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를 시해하는 그 사건까지 이제 쭉 다루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안 봤는데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권력의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보안사령관인데 그 전두환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육사 11기, 정규 11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4년제가 11기부터 시작돼요, 육사에서.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은 별로 선배 취급을 안 했던 거야. 자기네들이 이제 4년제로 처음 이제 정규 육사 출신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육사 졸업생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회라는 그 사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후배들을 이제 선발한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 이제 최고 이제 리더가 바로 전두환이었던 거죠. 그 전두환은 이제 권력층에도 많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하기는 지금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전두환이. 그게 12.12 사태예요.
근데 보안사령관이 무슨 뭐랄까 군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하나의 멤버들의 노태우도 있고 정호용도 있고 또 공수여단장 자기 후배들 하나의 멤버들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노태우 같은 경우는 전방 사단의 사단장이었으니까 노태우가 부대 끌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정호영이나 그 여타 이제 공수여단장에 있던 자기 후배들은 또 공수부대 끌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공적인 권력체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대표적인 바로 이러한 비공추직의 폐해가 나타난 거죠. 그죠? 아니, 공적인 명령체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개헌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정승화였거든요. 정승화를 체포해버렸으니까. 글쎄요. 전두환은 그냥 군인으로 끝났어야 돼요. 군인으로. 그랬더라면 전두환은 존경받고 후배들에게 그리고 칭송받는 군인이 될 수는 있었어요. 물론 전두환이 군대에 있을 때도 굉장히 정체성을 많이 띠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떠나서 어쨌든 군인으로서는 뭐랄까 같은 군 조직 내에서는 그래도 많이 인정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면서 비극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목이나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판단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지낸 전두환이가 골프 치러 갔을 때 서대문구 구의회 의원이 쫓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본인에게도 그렇잖아요. 12.12 사태 일어났을 때 그날 가서 저기 했다고 그랬나? 음식점에 가서 같이 옛날 동료들하고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음식 먹고 그것도 들통났잖아요.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겠어요?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볼 때 본인들이 뭘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자, 69번 비공조직. 오케이? 옆에 화살표하고 쓴다. 하나에. 70번. 정부위원회 조직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위원회 조직. 근데 여러분들 70번하고 그 다음에 71번 문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70번하고 71번이. 자, 70번 정부위원회 조직입니다.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의 특징이다. 그렇죠? 2번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의 한 형태죠. 복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잖아. 위원회는. 그죠? 이렇게. 3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에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예요. 오케이?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잖아요.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틀렸어요. 여기는 행정위원회로서 결정도 하고 결정한 걸 집행도 합니다. 오케이? 네 번째,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3번이 틀렸는데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행정위원회, 넓은 의미의 행정위원회가 있죠? 보통 위원회를 구분할 때 네 가지로. 첫 번째가 자문위원회죠? 첫 번째 자문위원회. 자문에 응하는 거야. 두 번째는 조정위원회. 주로 하는 게 뭐야? 조정이죠. 세 번째는 행정위원회예요. 이건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 네 번째는
교제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가 전형적인 위원회의 유형이란 말이야. 이건 이제 네 가지로 구분했을 때 설명하는 거야. 네 가지로. 그런데 위원회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 설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자문위원회. 위원회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 1번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2번에는 이 행정위원회 가운데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행정위원회 가운데서. 하나는 뭐가 있냐면 행정위원회 가운데서 의결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의결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행정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행정위원회를. 그래서 이게 하나고 자문위원회가 그 다음에 의결위원회 두 번째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결위원회는 결정권만 있습니다. 오케이? 결정권만 있고 집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행정위원회는 결정도 하고 결정한 걸 집행도 합니다. 행정위원회하고 의결위원회.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소청심사위원회 있죠? 소청심사위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하면 그걸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속해 있는 그 기관에서 해요. 소청심사위는 단지 결정만 하는 거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로 결정도 하고 결정한 걸 집행도 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런 경우에서는. 그래서 70번에서는 문제가 70번에서는 주로 이제 요것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70번에서는. 근데 71번을 봅시다. 각 정부의 각종 위원회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맞죠? 2번 행정위원회 대표적인 예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요 의결위원회예요. 3번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한다 그 말이야. 4번 자문위원회는 개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서 조사,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는데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에 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개선기관으로서의 사안에 따라 조사,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1번 문제 보면 요것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세 가지 입장으로. 71번에서는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요 세 가지 구분 기준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문제예요. 70번 문제는 요 네 가지 기준으로 설명한 거고. 그러면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 낼 때 의결위원회라는 게 나오면 이 세 가지 기준이야. 여기에는 의결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의결위원회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70번에서 의결위원회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 말은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다는 얘기야. 요것을. 근데 의결위원회라는 표현이 문제에 나오면 그것은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다시 의결위원회는 결정권만 있지 집행권은 없다. 행정위원회는 결정과 집행권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랄지 그 위에 해설을 보세요. 70번의 해설. 행정위원회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위원회들이 행정위원회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근데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들 그 국사 시간에 대윤, 소윤 이런 표현 나오지? 소윤이야. 아셨어? 결징, 소윤 이렇게 표현인데 좀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정 소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윤을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야. 어?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의결위원회죠. 징은 뭐가 있냐면 거기 나오는 것처럼 징의 단어는 뭐가 되겠어? 징계위원회. 각 부처 징계위원회. 오케이? 징계위원회. 소는 소청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윤회 단어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야. 토지수용위원회는. 응? 예를 들어서 여기 공공기관 하나 지역에서 뭐 의료원 같은 것을 그런데 이제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못 팔겠다 버틴단 말이죠. 그럼 이거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짓는다는 건 공공성의 측면도 있잖아요. 의료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그죠? 국가에서 그러면 내가 알기로 그 기준이 정확하게는 몇 %인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75%까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25%는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버티고 오르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수용이 안 됐을 때는 강제 수용이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 수용이 됐을 때는 나머지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바로 그럴 때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결정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토지수용위원회는. 그럼 어떻든 이것도 참고를 해두는데 자, 의결위원회는 결정소윤이에요. 아셨어요? 결정소윤. 네. 근데 정은 징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참 힘들구만. 자, 그러면 71번 문제를 또 봅시다. 각종 위원회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1번.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2번. 행정위원회 대표인 예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짜윤리위원회. 방금 얘기했듯이 공짜윤리위원회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 의결위원회, 공짜윤리위원회는. 3번.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결정과 집행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응? 네 번째. 자문위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단지 자문에 응하는 거니까. 71번은 그래서 1,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자, 구분해두세요. 근데 참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생각하고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 우리는 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의결위원회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이해를 한다. 이건 넓은 의미의 위원회, 행정위원회고 여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의결위원회하고 행정위원회인데 이건 좁은 의미의 행정위원회인 거예요. 각각. 자, 74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공공기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및 책임 경영 체제 확립, 경영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의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가운데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는데 100인이 아니라 50인이에요. 50인입니다. 3번,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하고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자, 우측에 76번의 해설을 보세요. 박스에. 그 보면 구분되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장형, 준시장형.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이렇게 구분해서. 그 다음에 4번. 74번의 4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수행하고는 매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자, 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어디서 합니까? 기획재정부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정보업무 평가 대상 기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정보업무 평가 대상 기관에 해당돼요, 안 돼요?
헷갈리죠? 공부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도 평가기관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응?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헷갈려요 또. 공공기관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74번에서는 정답이 2번입니다. 자, 76번을 봅시다. 자,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거. 준시장형 공기업이 나왔는데 한국방송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한국방송공사 같은 언론기관, KBS잖아. 이런 언론기관은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언론기관을 공공기관을 정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니야. KBS 사장을. 그러면 언론을 장악한다는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KBS나 EBS도 마찬가지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 두 번째,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응? 그 다음 3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의 준정부기관은 소비자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종류를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밑에 다 이거 암기해야죠. 어떻게 포기해 그냥. 응? 자, 밑에 종류를 비교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시장형 공기업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대부분 시장형이에요.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 수자원, 한수원, 가스공사 이런 식으로.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에너지 관련 공기업하고 인천공항은 시장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시장형 공기업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기업들이 준시장형이에요. 코레일,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한다. 한국마사회. 시험에 아주 많이 인용돼서 출제를 합니다. 한국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금관리형은 말 그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대표적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겠죠? 뭐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기금관리형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거 보지 말고 그러면 기금관리형하고 위탁집행형이라는 게 있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위탁집행형이죠. 산림청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만들어가지고 국립공원 관리를 거기다 위탁해서 집행한다 그 말이야. 그런 게 위탁집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건강보험공단. 컨닝했구만. 자, 건강보험공단 동그라미 한다.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위탁집행형에서 시험에 자주 인용되는 거예요. 연구재단, 장학재단, 건강보험, 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위탁집행형이야. 이걸 아무리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결했어요. 도건소 연장 이렇게. 도는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오케이? 건은 뭐야? 건강보험공단. 응? 그 다음에 연구재단하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 그 다음에 소는 소비자원. 응? 여러분들 이런 부문자를 만들 때요. 실컷 만들어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말만 만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꼭 필요한 거죠. 보세요. 도로교통공단이에요. 건강보험공단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소비자원, 연구재단, 장학재단.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그 두 문자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 실컷 만들어놓고 암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아무튼 이렇게 이 두 문자를 여러분들이 다시 바꿔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이해하기 쉽고 뭐 암기하기 쉽게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구분해 정리해둔다. 오케이? 자, 그러면 76번의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자, 78번. 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네. 두 번째. 공공 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3번.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민영화는요, 공공성이나 책임성,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이런 데 줘야 돼요.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그죠? 네. 그렇지만 전문성은 제고됩니다. 서비스 공급에. 또 효율성도 제고되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이 모두 저해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더라. 4번.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서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고 공기업이 민영화돼 버리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서비스 가격은 또 올라갑니다.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은 기대할 수가 없겠지. 서비스를 공급하다가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서비스 공급이 중단돼 버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 민영화와 연관되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1번 내용은 관계가 없다. 자, 79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맞죠? 두 번째.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한도는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이 경우에 고유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공무원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오케이? 대통령령으로. 3번.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년 이상 5년 이내에 그 기간을 정해서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임명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이건 지금 소속 책임운영기관인데 아까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있다고 그랬지? 뭐가 있어요? 특허청. 특허청은 특허청장 임기가 2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차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2년 이상 5년의 기간의 범위에서 임기를 정한다. 자, 79번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쪽의 조직과 인간. 자, 111쪽의 조직과 인간 이렇게 나왔는데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것이 나오겠지? 여기서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거예요. 자, 82번에 보면 동기부여 가운데 과정이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이론하고 과정이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 기억.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 개념으로 유인가, 수단성, 기대감을 제시했다. 부름의 기대이론이지? 세 가지 제시한 것이 부름의 기대이론, 내용이론, 과정이론? 과정이론입니다. 니은.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서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모든 직무를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이건 헤크만하고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근데 직무 특성 이론은요, 그 논의가 약간 대립돼요.
내용 이론으로 주장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과정 이론으로도 주장합니다. 각각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게 아직 뭐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전에는 내용 이론으로 시험이 출제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과정 이론으로도 포함돼서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과정 이론에 포함시켰어요. 보면. 응? 근데 최근에 나온 것 보면 과정 이론으로 주장되어서 출제되는 경향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직무 특성 이론이 나오면 그 문제에 따라서 내용 이론으로도 볼 수 있고 과정 이론으로도 볼 수 있다. 각각. 응? 자, 니은의 내용은 여기서는 직무 특성 이론에 관한 거예요. 일단 젖혀놓고 디귿 볼까요?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돼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뭐야?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잖아.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돼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공정성 이론에 관한 것이잖아. 그죠?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형평성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내용 이론입니까? 과정 이론입니까? 이거 과정 이론이에요. 1.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눠서 좌절, 퇴행, 접근법을 주장하는 것은 엘더퍼의 ERG론에 관한 거죠? 엘더퍼의 ERG론. 그 다음 미음. 인간은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 변화를 경험한다. 이건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에 관한 거예요. 리을, 미음 전부 다 내용 이론입니다. 오케이? 리을, 미음 전부 다 내용 이론에 관한 것들이에요. 자,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지문해 보세요. 지문은 전부 다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과정 이론에 포함되게끔 출제를 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과정 이론에 대표적인 것이 5가지야. 기대 이론, 대표적인 부름의 기대 이론, 그 다음에 직무 특성 이론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공정성 이론,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스키너가 얘기했던 강화 이론인 학습 이론. 5가지. 이게 과정 이론의 종류입니다. 오케이? 자, 82번은 정답이 1번이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직무 특성 이론에 관한 것은 과정 이론으로도 보고 내용 이론으로도 간주한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많이 나오더라. 응? 자, 84번. 지금 여러분들 그 심화 특강한다는 교재 받는가요? 그거 구해가지고 이거 지금 정리 나갈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같이 정리하면 도움 많이 돼요. 어? 왜냐면 그거 다 압축해갖고 정리해 놓은 것이라 거의 다 나온단 말이야. 어때요? 문제 푸는데. 정리됩니까? 다 나와 있죠? 그 저거 구해가지고 같이 정리하면 여러분들 압축돼 있으니까 정리하기 정말 좋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특강도 듣고 해서 정리도 하고 하란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얼마나 나는요 좀 한편도 걱정도 했어요. 저거 교재 어설프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원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웬걸? 여러분들 저거요. 내가 저걸 만들 때 여러분들 그 뭐랄까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다 만들었어요. 저걸. 다 내용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이런 거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저거 같이 옆에 딱 놓고 필요한 거 있으면 확인하고 그것도 정리하고 얼마나 같이 병행하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저걸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한 달이나 일주일 전에 저거 가지고 정리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행정학을. 일종의 서브노트야. 근데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정리하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포함되어 없는 게 있고 그렇다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저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참고하는 학생이 없어요.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야. 정말 여러분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몇 번이야? 84번인가? 그리고 저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예를 들어서 지문 같은 거 내가 막 강조하고 그런 거 있잖아. 또 아니면 여러분들 문제 풀어가지고 헷갈리는 지문 있으면 저기다 OX 같은 걸로 써놓고 문제 푸는데 생소한 거 있으면 포스트잇 같은 데 정리해서 저기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압축을 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기 좋은 그런 교재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게 지금 분량이 165쪽이거든요. 정리하기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까지 만들어졌는데도. 자, 84번 보세요. 매수의 욕구 단계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5가지 유기적 욕구 단계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낮은 욕구 단계가 뭐야? 생존 욕구예요. 생존 욕구, 생한 사존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두 번째, 안전의 욕구하고 사회적 욕구는 엘더포의 ERG론에서 첫 번째 욕구 단계인 존재 욕구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자, 이게 5단계라고 그랬죠? 이게 메슬로우 욕구 단계론이잖아. 이걸 수정한 게 엘더포의 ERG론이거든요? 엘더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존 욕구가 있는데, 생존 욕구는 생존 욕구하고 안전 욕구 일부,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일부하고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일부, 여기 포함해서 인간관계 욕구,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일부하고 자아실현 욕구 합해서 성장 욕구,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표현 한번 보세요. 안전의 욕구하고 사회적 욕구는 엘더포의 ERG론의 첫 번째 욕구 단계인 존재 욕구에 해당한다. 틀렸잖아. 그죠? 한번 어느 한 단계 욕구가 완전히 충족돼야 다음 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한 70%, 80% 충족이 되면 이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음 단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단계 욕구가 완전히 충족돼야만이 다음 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4번.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적 욕구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욕구잖아. 자,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이런 부분은요. 자아실현 욕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84번에서는 3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3번이. 자, 85번. 다음 내용에 설명하는 인간관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박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작업 조건만 제대로 정비되면 놀이를 하거나 쉬는 것과 같이 크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이 물리적이며 사회적 환경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건 Y이론의 관점입니다. 응? Y이론의 관점이야. X이론, Y이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Y이론의 인간관에 바탕을 둔 조직의 관리 전략,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주로 민주적 관리가 요구되겠지?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주로 민주적 관리가 요구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번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해준다. X이론의 입장입니다. 2번 업무 평가 하위 10%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20% 급여 삭감 계획은 더욱 많은 업무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도 X이론의 관점. X이론은 당근과 채찍의 전략입니다. 3번 의사결정 시에 부하 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Y론의 관리 전략이잖아. 4번 관리자가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해서 수행케 한다.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해서 수행케 한다. 이것도 X이론의 관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업무량을 부여하고 언제까지 업무량을 달성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3번 내용이 Y론의 관리 전략에 해당한다. 자, 87번. 허접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의 설명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자,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 하나는 불만 요인인 위생 요인, 그 다음에 만족 요인인 동기 요인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야.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조직의 정책, 조직 정책. 그 다음에 보수,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은 주로 불만 요인이 위생 요인이야. 소속감, 성취감, 책임감 주로 만족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죠? 근데 각각 요게 어때요? 요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이원론이야. 어?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 아니라 뭐라고? 만족이 되지 못한 거예요. 불만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고 불만이 없는 상태야. 각각. 어? 그래서 여기에서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의 설명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하고 불만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다. 맞죠? 두 번째 동기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불만을 초래하지만 동기 요인이 없다면 이것이 잘 갖춰졌다고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OX. 이런 2번의 지문 같은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동기 요인이 없을 경우에 구성원에 불만을 초래한다. 불만을 초래하는 것은 불만 요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 동기 요인이 없는 게 아니라 위생 요인이 없는 경우 또는 불만 요인이 없는 경우는 구성원에 불만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잘 갖춰졌다고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잖아요. 오케이? 3번 환경에 관한 것으로 직무에 불만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예방하는 데 작용하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맞죠? 4번 만족에 반대는 불만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태가 되고 5번 관리자 입장에서는 구성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모두 같이 고려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87번에서는 2번이 정답인데 2번 지문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야. 위생 요인이, 불만 요인이 갖춰지지 못하면,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구성원의 불만을 초래하지만 이것이 갖춰지고 충족되었다고 해서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89번. 부름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에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조건이 아닌가. 자, 부름의 기대이론은요, 요 세 가지예요.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것이. 이건 뭐야? 부위는. 이건 유의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수단성이야. 이건 기대감.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 각각. 응? 근데 이 유의성이나 수단성, 기대감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에요. 이게 1번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충족돼야 한다. 기대감이에요. 두 번째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는다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가
충족돼야 한다. 수단성입니다. 세 번째,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유인가. 이게 충족돼야 된다는 거야. 유의성이죠. 네 번째,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해서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이 충족돼야 한다. 이건 공정성 이론이에요.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 응? 4번은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이건 부름의 기대 이론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는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응? 개개인마다 달라. 이 값이.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 값도 각기 달라요. 아셨어요? 동기부여 값도. 동기부여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 더 열심히 하겠지.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단성, 그 다음에 유의성, 그 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값이다. 89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